제 주변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주택 이런 거 투자해서 돈 좀 벌면 2급지에서 1급지로 가고 어느 정도 이상 자산이 축적이 되면 더 이상 주택에다 크게 투자를 안 해요. 보통 부자들이. 제가 또 이제 재밌게 생각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부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사람들 절반 이상이 자신이 투자에 대한 지수 수준이 되게 높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2020년 말 조사에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해서 돈 못 번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투자 고수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화랑장이었고 거기서 부를 많이 이뤘었기 때문에 부의 측면으로 봤을 땐 그래서 부자가 많아졌죠. 대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내가 투자를 잘해서 했다기보다는 약간 상승장의 무드를 그렇죠, 안고 갔었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은 올해까지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만족할 가능성이 높겠다. 거기까지가 이제 전망치였죠. 이게 투자를 진짜로 잘하고 인사이트가 있어서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상승장이어서 운 좋게 버신 분들이 더 많을 거고 근데 모두가 자기가 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술 시장에서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태까지 조명받지 못했던 국내 작가 중에 일부가 정말 2배, 3배씩 다 올랐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역시 내가 안목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상승장에서 누가 들어가도 다 돈을 버는 장인데 여기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 더 크게 베팅했다가 이제 꼬꾸라지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가지고 네, 제가 주식을 20년 넘게 했죠. 형한테 오래 했죠.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못한다는 걸. 근데 주식 시장이 딱 올라갈 때는 뭘 사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떨어질 때도 자기가 안목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들인다든지 보유한다든지 해서 그 긴 하락장을 다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서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한 30 밀리언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투자 방식을 보면 프라이빗 이퀄티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이에요. 본인들이 정보를 여기저기서 얻는데 그게 내가 찾아보는 것보다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따로 그 전문가 집단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피어 그룹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귀가 얇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제 경우로 돌아보면 저는 누군가 저에게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제가 혼자 찾아본 걸로 투자를 결정하게 되고 옆에 친구 뭐 하는지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요번에 남 변호사님들이 코인에서 돈 벌었다고 그러면 한번 집어넣자 이렇게 가는데 이게 욕구 보면은 미국의 수퍼리츠의 투자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 코인으로 돈 많이 안 벌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이제 부자들은 대부분 암호화폐 투자에 부정적이며 주된 이유는 투자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네. 페이지가 있어요. 금융자산 10억 이상 가진 사람들 기준이니까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30억 이상, 30억 미만으로 나눠놨는데 금융자산 금액을 향후 암호화폐 투자 의향에서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의향이 없다가 70.3%예요. 30억 미만은 69.9%.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70%가 의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립이 28%고 의향이 있다가 1%, 4%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리포트의 결론은 부자들이 주식과 펀드에 좀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도 맞고 근데 주식과 펀드가 돈이 많은 분들이 부를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기여가 될 만큼 안정성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암호화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표하는 금액이 이제 많이 남아있고 하니까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건데 이미 어느 정도 부가 있는 분들은 이것이 아직 안정성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굳이 넣어야 되나? 왜냐면 다른 걸로도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신 분들이니까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조사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근데 이게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던 층은 젊은 층이에요. 보통 젊은데 다 남들 집 가지고 다 올랐는데 나만 혼자 이러고 있어. 근데 주변에서 누가 얼마 벌었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빨리 뛰어든 사람들 거의 다 젊은 층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대부분 금융자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사에서 많이 누락이 됐을 것 같고요. 젊은 층 중에서 암호화폐를 투자해가지고 큰 돈 번 친구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젊은 층들 2030 세대들이 본인들이 현실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역전하기 위한 마지막에 어떤 보루의 투자처 같은 느낌으로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40대 50대인데 이미 금융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그 리스크를 안고 잘 안 들어오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물음표를 가졌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인터뷰 나왔을 때 봤을 때 요즘 슈퍼리치들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걸로 또 방송이 나왔었어요.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거기서 메타버스 얘기와 NFT 얘기가 쭉 했지만 사실 이게 하나의 유니버스를 이루기 때문에 이걸 익혀보면 들어가 보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리포트가 혹시라도 그 질문의 대상들을 5, 60대에 부를 이룬 사람들을 프라이빗 뱅커들이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식으로 갔다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여기서는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레인지를 넓게 해서 설문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터보님 같은 사람들이 설문을 받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약간의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 하나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 맞냐고 생각하는 전 블룸버그 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흐름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또 다른 이어지는 거는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에 대해서 설문들을 해요.
그러면은 포브스에서 조사를 할 때는 미국의 슈퍼리치들은 리밸런싱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한국에서는 요 리포트도 그렇지만 하나금융연구소에서도 리포트 냈거든요. 거기서는 한국의 부자들은 리밸런싱을 두려워한다라고 써놔요. 정보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설문 대상이 누구냐면 거기도 프라이빗 뱅커들이 결국 찾아가서 부자들 그렇죠. 어르신들 찾아서 묻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약간 좀 금융여사 10억 이상 가진 사람들 중에 나이대를 좀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10억 이상 가진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을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설문에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암호화폐 쪽에서는 2020년과 21년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슈퍼리치들 중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고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슈퍼리치들 중에 뭐 레이달리오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전향했어요. 2021년 말이 되는 지금에 있어서는 가격도 많이 올라서 이제 안정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거든요. 이제는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다가 돈을 좀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됐고 비트코인이 자산 간의 상관성이 굉장히 낮대요. 다른 게 오르든 내리든 약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래서 전체로는 밸런싱이 좀 맞게 되는 그런 속성이 있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아마 내년에는 2022년에는 한국도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은데 커런시라고 하죠. 원화든 달러화든 이런 것들이 이제 팽창할 때 그거에 이제 대응되는 수단으로는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 미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부자들이 미술품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자금 부족보다 미술품 가치 판단, 구매 후 관리, 보관, 재판매 등의 어려움이 크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미술 진짜 많이 하죠. 미술품이야말로 정말 그 사치제의 끝판왕이잖아요. 근데 부자라고 미술품을 또 하느냐? 그렇진 또 않아요. 서구권하고 우리나라도 다른 점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미술품 투자나 컬렉션을 했던 집안들이 되게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집안들이 많이는 없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약간 미술품 투자나 미술품 컬렉션이라는 게 탈법이나 편법 아니면 탈세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도 좀 크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 주변에 보면 충분히 미술품 투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나마 2021년 초에 어떤 걸 샀어도 다 2배가 됐어요. 웬만한 작가를 샀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술에 평생 관심 없다가 저한테 어떻게 사야 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생각보다 제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관심이 계속 구매로 이어지고 구매가 컬렉션이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려면 뭔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말한 그 가치 판단, 구매 후 관리, 보관, 재판매 등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 신규 진입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저는 한국이 전 세계 9위, 10위잖아요.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봐도 정말 저랑 나이 차이 크게 안 나는데도 뭐 1,000억 단위로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충분히 컬렉션을 할 수 있는 자본과 그리고 젊으니까 열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정보를 더 빠르게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기기도 능하고 인터넷도 되게 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게 좋은 컬렉터가 다 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 시장으로 신규로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한국 시장이 커져야지 컬렉터로도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나라로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회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시장이 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려면 시스템이 또 받쳐줘야 되고 그러려면 기존에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플레이어들의 기득권을 좀 이게 깨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한편으로 들면 우리나라가 S클래스나 7시리즈, 911 파나메 이런 거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전 세계 말도 안 되게 3위. 크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차들도 많이 들어오고 거래도 활발한데 보면은 저력이 없어서 안 된다기보다는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S클래스와 미술 작품을 비교한다 그러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서로 입소문이 가능하고 준거 집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미술품은 준거 집단 안에서도 그 작품은 나 혼자밖에 못 가지잖아요. 결국은 나만 가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으쌰으쌰 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지 안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보통은 그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반대로 또 우리나라에 그만큼 저력이 있으니까 파나메라는 사실 뭐 저렴해서 잘 팔리겠어요. 비싸도 잘 팔리니까 어느 정도의 붐이 일어나면은 이제 중저가의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고가에 대해서도 더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일단 미술 시장이 한국의 경제 수준에 맞게 커지려면 컬렉터를 가장한 리셀러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많이 해요. 저도 물론 사실 그런 사람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돈이 되네 하니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일단 그런 도덕관념을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엄연히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순수하게 정말 미술품을 절대로 팔지 않고 절대로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존재하면 작품이 거래가 안 되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거래가 가능해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꼭 리셀러냐 아니냐 엄청 구분해서 무조건 비난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장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강박
한국적인 도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네. 우리 준부장님 던져주세요. 준부자의 자산 구성이 이제 그냥 부자라는 분들보다 준부자라는 분들의 부동산의 비중이 더 훨씬 높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의 자산 형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처음에는 번 돈을 부동산에 집적시켰다가 아니 집적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쓰는. 제 주변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주택 이런 거 투자해서 돈 좀 벌면 2급지에서 1급지로 가고 어느 정도 이상 자산이 축적이 되면 더 이상 주택에다 크게 투자를 안 해요. 보통 부자들이. 그 다음부터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뭐 상가, 맞아요. 건물, 뭐 펀드, 주식 뭐 그러다가 더 자산이 많아지면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개발까지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준부자 부자의 어떤 총자산 구성 비의 어떤 변화가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떠오른 얘기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가 제일 보편적이고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주식만 해도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뭐 암호화폐는 두말할 것도 없고 미술품은 오히려 이제 암호화폐보다 더 이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투자의 어려움 자체가 사실은 공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가 사실 대표가 제일 전문가거든. 그런 정도가 되어야 돈을 버는데 좀 돈을 버는 공통적인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쉬운 데부터 점점 어려운 데로 올라가는 미술품까지 올라간다면 그런 거고 그 사이에 열정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돈을 버는 것이고 열정이 없으시면 더 안정적으로 물론 돈을 벌지만 안정적으로 하는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안 짚고 넘어간 게 있는데 금융자산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최소 총 자산은 100억 원이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어렸을 때는 한 10억만 했을 때 우와 되게 부자다 그랬다가 30억, 50억, 70억, 100억 계속 올라오고 그게 당연한 화폐 가치의 흐름을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금융소득 같은 경우 요즘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집을 사기 위해서 건물을 사기 위해서 레버리지 땡겨서 들어가다 보면 나의 순자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찌 본다면은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의 밸런싱이 가능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할 거고 그 정도의 암묵적인 기준이 아닐까? 사실 이게 어떤 퍼센티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퍼센티지로 간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1밀리언을 갖고 있는 사람은 1.1%라고 봐요. 그러면 그게 12억이잖아요. 환율 치면은. 그러면 12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글로벌에서는 나는 1% 안에 드는 거예요. 한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고 내가 전 세계 1% 부자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동네의 차이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의 컨센서스도 있다면 저는 그 100억이라는 기준 밑에는 어느 정도 밸런스가 돼야지 라고 하는 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봤을 땐 기준이 50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00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큰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집값 문제도 있고 제가 벌고 싶은 돈의 기준에 대해서 정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살고 싶은 적당한 집 한 달에 그냥 제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투자를 좀 하면서 이제 놀 수 있는 이런 정도 금액을 정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부자든 아니든 100억이라는 금액은 자기나 자기 가족한테 어떤 일이 생겨도 돈으로서는 부족하지 않은 그 금액의 기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또 이제 하나 재밌게 봤던 부분이 2020년, 21년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원천은 사업소득이다라는 대답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총자산 50억 미만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업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1.2%가 줄었어요. 근데 50억 이상에서는 10%가 늘었어요.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사업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의 확률이 되게 높고 50억 미만에서는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재테크라든가 이런 걸로 버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되게 유의미한 또 지표가 있는데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됐다도 6.9%가 줄었어요. 긍정적인 변화 아닌가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특히 금리의 변화가 영향을 크게 줬다고 생각을 해요. 금리가 낮아지면 더 공격적으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한국이 사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전문직들이라든지 이런 근로소득으로 그걸 따라가기에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게 인식조사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부를 어떻게 형성했느냐 이건 추적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인식조사인데 제가 긍정적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한 사회가 되게 역동적이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20대인 청년들이 더 많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주택만 사도 돈 벌어 야 코인이나 하자 이런 사회는 되게 안 좋은 사회라고 생각해요. 이런 인식의 변화가 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요즘에 하도 이제 스타트업이니 뭐니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의 사례 이런 것들이 이 부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올라타는 투자자들이 꽤 많아요. 하나금융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 연소득 2억 이상 버는 사람들 대상으로 당신의 소득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 34% 정도가 사업소득, 33% 정도가 근로소득, 나머지 20 플러스 알파가 기타 재산소득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냥 쉽게 계산을 해보면 한 3억을 연소득으로 벌어들이는 분의 경우에는 본인의 사업소득이 3분의 1, 3분의 1은 근로소득인 거예요. 그러면 대충 생각해보면 한 연봉 1억 정도의 뭔가 일을 하면서 본인이 부업으로 사업을 돌려서 소득을 얻고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해서 데크를 통해서 또 한 20% 정도의 소득을 얻어서 토탈 한 3억에 4억을 만든다. 이런 가설이 가능하니까 보통은 우리가 사업소득이라 그러면 사업만 막 앉아서 사무실에서 주구장창 사업을 한다. 이게 아니라 조금은 밸런스가 맞아지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부자 보고서 각자 읽어보고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냥 이게 이 보고서 뭐 절대적인 건 아니죠. 뭐 이제 표본을 어떻게 축출했는지 어떤 식으로 뭐 인터뷰했는지 연령대나 이런 게 어떻게 들어간 저희가 모르니까. 근데 그래도 이런 걸 한 번씩 읽으면 사회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사람들의 인식수도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짚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컨텐츠였고요. 여기 이제 부자 보고서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사회 트렌드를 잘 읽는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거 참고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부자들의 얘기가 리포트로 나왔다 그래서 짜증나 그러고 안 볼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보면서 이렇게 분석도 되고 이런 것도 있구나가 이제 하나가 있고 뭔가 내용을 보면서 요번에 또 공부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지? 이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졌지? 하다 보면은 새로운 툴들을 깨닫게 되니까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는 이런 것도 해봐야겠다 하는 게 될 거고 분명히 이게 몇 년 누적되면 저한테 기회가 있을 때 또 쌈짓돈이라도 투자를 하게 되니까 이런 일에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아마 해마다 계속 다를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아마 내년에는 또 다른 양상으로 나올 거고 그 이후에는 또 바뀔 거니까 트렌드를 계속 체킹하면서 가는 게 가능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하나씩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두 분이 생각하는 그 부자의 기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100억이면 충분하고 부자의 초입이라고 하면 저는 아직도 한 4, 50억 정도 수준이면 부자의 초입에 들어가고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평생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해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컨센서스처럼 따라가는 거라고 봐요. 다만 이 기준을 금융자산으로 놓고 볼 거는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총자산으로 왜냐면 어떤 봤을 때. 사람들은 집에 모든 걸 몰빵해서 정말 좋은 집에 살면서 캐시플로는 그냥 약간 빡빡하게 가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저는 총자산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고 다만 이거는 준거 집단 사이에서는 조금씩 그 안에 트리밍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거기에 부에 대해서 막말로 과시하느냐 쫄리느냐는 그보다 적더라도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요즘 파이어족이 또 생각이 나요. 파이어족에 대해서 할 말이 또 많죠. 파이어족이 지금 얘기하는 게 보통 이제 4억에서 5억 사이인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나오는 걸 쥐어짜고 해서 이제 그냥 재테크를 하면서 산다. 캐시플로우를 그렇죠. 그리고 살겠다. 안정적으로 해서 이제 평생을 대신에 시간적인 자유를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4억까지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요? 집을 뭐 서울일 필요도 없고 또 이제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꼭 뭐 아파트일 필요는 없고 본인이 안락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사실 금액이 훨씬 낮아질 수 있고 그 나머지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굴리느냐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그분들 생각하는 게 거의 한 달에 200만 원 수준 아닌가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저는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신적으로 자기가 이제 자유롭다면 물질적으로 좀 이제 소박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 기준으로는 부자 기준이 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은 한국의 평균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자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행복과 부는 당연히 연결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행복도 조사 같은 걸 좀 해보면 돈이 너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할 확률이 되게 높죠.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물질적 부와 행복이 같이 따라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물질이 아무리 늘어나도 행복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 딱 지점이 오잖아요. 저는 그걸 스위스팟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골프 칠 때 딱 거기 맞는 스위스팟이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그 스위스팟을 딱 찾고 목표를 딱 거기 정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그걸 물어봤던 거였어요. 스위스팟이 어딘지. 그래서 부자 보고서 하여튼 해봤고요. 재밌는 또 컨텐츠였습니다. 저희는 역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또 맞는 것 같고 맞아. 네, 오늘도 재밌게 또 컨텐츠를 찍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